1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요. 승전국들이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부과를 해요. 매월 물가가 50%씩 오른 거예요. 매월 50%? 네, 매월 50%. 월급을 받는 즉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 정치도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도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 신미주 PD, 김태현 PD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몰락의 역사 2탄. 오늘은 신 PD님 이야기부터 들어볼 건데요. 신 PD님은 어떤 몰락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마르크의 몰락이에요. 마르크. 네. 마르크. 유로가 도입되기 전에 독일에서 사용했던 화폐가 마르크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을 한 후에 결정적으로 독일의 비렐름 황제 2세까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서 독일은 그래서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승전국들이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부과를 해요. 승전국하고 패전국들이 같이 모여서 배상금을 회의를 한 자리에서 독일에게 1320억 마르크라는 배상금을 요청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게 그때 당시로 따지면 전쟁 전 독일 국민 총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액수였어요. 와. 3년 동안 꼬박 일해서 한 푼도 밥도 안 먹고 꼬박 일해야지 그 배상금을 갚을 네, 수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빚까지 갚아야 되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켰던 거는 민간 기업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전쟁으로 신뢰를 잃었나 보네요. 이미 전쟁 중에도 민간 기업에서 돈을 많이 빌린 상태고 세금 인상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이제 없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는데 독일이 통화 증발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근본 위제가 아직도 실행이 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려면 금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막 찍어낸 거죠. 돈 모양으로 생긴 종이 쪼가리를 찍어낸 거네요. 네. 그래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프랑스랑 승전국들한테 배상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빚을 갚아 나간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정부는 그냥 찍어내고 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만 해도 정보가 지금처럼 빨리 확 퍼지는 게 아니고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빨리빨리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쵸.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는 느리게 올랐고 그리고 임금 조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체감을 못 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나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해외 사정에 밝은 사람들, 좀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금이 없는데도 막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죠. 사람들은 정부와 은행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르크를 달러나 혹은 파운드로 바꾸게 됐어요. 파운드가 프랑스 돈인가? 영국 돈인가요? 네, 영국 돈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 시장에서는 마르크가 넘쳐나게 되었고 환율이 환율이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의 물가도 비싸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물건들의 물가가 오르게 된 거예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또 더 많이 오르고. 이거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물가가 5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1920년부터 매월 물가가 50%씩 오른 거예요. 매월 50%? 네, 매월 50%. 한 번 50% 오르면 땡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고 아예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르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즉시 달러나 파운드로 아니면 실물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마르크의 몰락이 초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죠. 국민이죠. 맞아요. 가장 큰 피해자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 마르크를 받았어요. 마르크. 네. 마르크를 그래서 받았어요. 매달 연금을 받아서 아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이제 국가의 채권을 산 사람들.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땅 부자. 네. 부자. 땅 부자분들. 역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기업하고 국가는 큰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아유. 절망에 빠진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분이 오실 1차 때가. 대전 끝났으니까 히틀러가 왔겠죠? 네, 맞아요. 아돌프 히틀러가 이 틈을 틈타 분노와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을 구해주겠다고 외치면서 네. 이제 선거를 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정말 최악의 독재자가 됐는데 그 독재자를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아줬어. 신피님 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왜 이게 이제 몰락의 역사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경제와 정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몰락을 하게 되면 정치도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도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경제와 돈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독일의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경제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되면 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요즘 이게 좀 많이 와닿는 게 어디서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경제 상황하고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 지지율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돼야 나라를 신뢰하기도 하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최악의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이전에 내가 뽑을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런 것도 함께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